개념 있는 역사 교육을 통하여 통일 민족의 미래를 확립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통일된 조국의 안정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하여 역사 교육을 행하고 있는 조경래 작가입니다. 오늘은 동학혁명, 동학농민운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학혁명은 독립운동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학은 말 그대로 인내천이라고 하여, 이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인내천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인은 말 그대로 사람 인자고, 천은 하늘 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자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이 내자는 곧 equal, 영어로 치면 equal, 사람은 곧 하늘이다. 이렇게 해서 인내천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사람이 하늘이면 결국 여기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히 우리가 이제 이 동양 사상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였다. 그러면 결국은 이 동학의 인내천도 결국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조선 사회가 성리학을 위주로 만들어져 있던 사회고, 그러면 또 성리학은 쭉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결국은 공자의 사상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자의 사상은 그러면 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공자의 책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하, 그리고 시경, 서경, 역경. 자, 이 책들이 속에 공자의 사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자도 마지막에 공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주역, 역경에 관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고, 역경을 이해하면은 사실은 공자의 사상 전체를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그 역경은 우리가 말하는 주역을 경전 형식으로 풀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역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주역은 원래 주나라 때에 복희시라고 하는 분이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문왕과 그 다음에 주왕에 의해 가지고 체계화됐고, 그 이야기들이 결국은 오늘날까지 사실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제가 주역을 다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느낌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변화의 원리를 나름대로 기술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부호로서 체계화시킨 학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사실은 주역을 표현해 놓은 축소판입니다. 가운데 있는 태극이라는 부분에 무궁무한한 어떤 일종의 카오스에서부터 건곤감리,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 위에는 물이 있고 하늘 위에는 불이 있는 그러한 형태로 사실은 태극기가 만들어져 있고, 이 태극기를 숭상하는 민족과 국가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자의 어떤 공자가 그렇게 심오하다고 받들었던 이 역경 주역의 원리를 사실은 담아놓고 있는 이 태극기,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길이길이 이 태극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러면 과연 공자가 말하려고 했던 이 왕도 정치나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역에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주역에서도 결국은 이 마지막 이 양효와 그리고
가운데 하나 갈라진 이거를 음효라고 합니다. 음효. 결국은 이 양과 음이 만나서 양과 음 사이에 사실은 뭔가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이 세상의 전체적인 조화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사실은 그래서 태극기가 우리가 하늘을 표현하는 것은 이 세 개고 땅을 표현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음효 세 개가 맞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결국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인내천 사상은 결국은 사람이 곧 하늘이고, 어찌 보면 결국은 인내천은 이 성리학적인 기반, 그리고 성리학적 기반은 결국은 다시 들어가면은 공자의 사상이고, 공자의 사상 위에 들어가면 결국은 공자의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부분이 주역의 어떤 영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이러한 동학의 어떤 이념과 그리고 어떤 교리를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무리들, 내지는 그 사람들이 이 표현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조선시대가 성리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왕조적으로 도달하려고 했던 원리나, 결국은 동학이 만들어서 결국은 동학 교도들이 도달하려고 했던 어떤 교리의 체계는 결국은 닮아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학 운동에 있어서 구체적인 진행 과정이 뭐 사실은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 2, 3차 봉기가 있었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 동학 혁명을 진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어찌 보면은 개입을 촉발시켰고, 또 일본의 개입이 하기 이전에 물론 청나라가 들어왔고, 결국 외세의 개입을 민비, 우리가 알고 있는 명성왕후에 의해 가지고 외세의 개입을 촉발시켰고, 또 그 개입된 그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청일 전쟁이 일어났고, 또 청일 전쟁의 결과로서 나중에는 결국 거기에서 받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가지고 러일 전쟁을 준비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러일 전쟁은 결국은 일본이 군국주의화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으며, 전쟁 자본주의의 맛을 보고, 그리고 전쟁을 체계화시키고 전쟁을 제도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학혁명은 독립운동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동학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조선에는 말 그대로 민중의 어떤 해방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그 해방은 노예들의 해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비들이 사실상 해방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학운동 중에서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동학과 흥선대원군이 사실은 결탁하고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나쁘게 평가할 것이냐, 좋게 평가할 것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흥선대원군은 조선의 쇄국 정책을 주도하면서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개혁 정책을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흥선대원군은 자기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각되고 다시 또 중국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정치 전면을 나서려고 했을 때 자기를 지지해 줄 만한 어찌 보면 세력도 없고 하니까 동학 세력을 사실은 등에 업고자 노력을 했고, 자기가 내세웠던 아들이 아니라 실제로 손자인 이준용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도 하게 되었으나 결국은 그러한 시도가 실패하게
합니다. 그런 권력의 이양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겠지만 권력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중의 어떤 자생적인 행명에 의해 가지고 동학의 폐정계획 12조가 사실은 합의가 되는데 그 합의되는 영역이 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노비 문서의 소각, 그리고 과부의 재가 허용, 그리고 탐관오리에 대한 처벌, 그리고 탕평 인사에 대한 약속,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분제도의 철폐, 평등의 실현, 그리고 여성해방운동, 또한 공정사회로 가는 지름길, 기회균등과 관리의 어떤 공정한 채용,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시대에도 현재 풀지 못한 숙제이기도 하지만 또 풀어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동학혁명을 통하여 조선민중은 스스로를 이기고 그리고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을 했었고, 그것이 결국은 왕권과 서로 대타협을 해서 성공을 했었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제가 이 동학혁명이 독립운동의 시작이라고 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조선은 그러한 내부적인 개혁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의도된 수탈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마지막에 결국 합병이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을사조약과 그리고 한일 합방을 통하여 이 조선을 강제적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우리 동학과 조선 왕실이 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국가 비전을 사실은 실패를 하게 됐는데, 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한 독립입니다만은 결국 조선민중과 조선 왕실이 대타협을 통하여 만들고자 했던 그 정치의 어떤 꿈을 짓밟은 거가 되기 때문에 그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과정이 곧 독립운동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중간에 흥선대원군을 통해서 동학 전봉준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하여서나 결국 실패하였고, 결국 조선 실제로 왕권은 고종과 순종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일본에 의해서 합병됨으로 인해서 파도하고자 했던 어떤 부패라든지 부패한 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일본으로 전이된 그런 과정이 결국은 이 한일 합방입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전이된 그 과정을 새롭게 원래 조선민중과 조선의 어떤 개혁적인 왕권이 풀고자 했던 그 숙제를 결국은 일본이 그 짐을 어찌 보면 대신 짊어졌고, 그러나 일본은 그런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조선에 굉장히 저렴한 사실은 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줍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조선이 많은 돈을 빌려 쓰게 하고 결국은 결국은 채무국가로 또 전락하게 만들고,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고 또 160여 회에 달하는 여러 포고 형식을 통해서 조선의 어떤 실질적인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탈해 갑니다. 그리고 전쟁 막바지에는 국가 총동원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쟁 물자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수탈해 가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까지도 전쟁터에 동원하는 여러 가지 법령을 발의해서 조선을 말 그대로 조선 민중과 조선의 어떤 합리적 개혁 세력들이 풀려고 했던 그러한 어떤 국가 비전을 결국은 망가뜨리고 그 부분을 일본의 어떤 자의적이고 군국주의자들의 어떤 목표를 실현하려고 했다는 그런 시도, 그것을 결국은
깨부수는 과정이 독립운동의 과정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혁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1차적인 목표는 이미 개혁적인 조선의 어떤 왕권과 해결되었던 그 부분이 다시 수포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결국은 독립이라는 과정 그리고 일본을 패망시킴으로 인해서 원래 목표했던 그 비전, 국가의 비전을 결국은 완성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그것이 지금도 현재 뭐 진행 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중간에 동족 상잔이라든지 남북 분단 그리고 뭐 반공 노선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실천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지금도 남북으로 갈려 있고 그리고 남남으로도 갈려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 부분을 볼 때 대단히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학 농민운동, 동학혁명을 이해하는 그 방법을 이러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좋았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